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유가족과 생존자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처절한 방탄쇼였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야가 다음 주 국방위와 외통위를 잇따라 열고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 관계자도 부르기로 했습니다. 대기자의 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나경원 전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 각기 다양한 변수가 얽혀 예측이 쉽지 않은 전국 상황을 예리하게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 상인들이 국회를 찾아 고통을 호소하며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2차 가해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와 그 후 정부 대처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임채영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차 공청회에는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 지역 상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진술을 통해 참사 당시 처절했던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는 무능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태원과 할로윈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참사의 유일한 원인은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입니다. 참사 이후 정부 대처에도 이들의 분노가 향했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사퇴, 처벌 요구는 거셌습니다. 뒤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주고 있지 않으면서 앞에서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언론 플레이하는 정부와 공무원, 몇몇 비윤리적인 의원들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생존자와 유가족들은 악의적 댓글과 정치권의 막말 등 2차 가해로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희생자를 잃었다는 슬픔에 대해 공감하고 서로를 위로하여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공감이 없었더라면 저 역시 159번째의 희생자와 같은 선택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지역 상인들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사과드린다며 국회를 향해 진상을 규명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태원 그 젊은이들이 오는 마음껏 피우고 놀고 싶어서 왔는데 그걸 막지 못하고 무엇이 옳은가 이걸 진실 있게 좀 말 들어서 정말로 헛된 죽음 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17일. 여야가 합의했던 3차 청문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신현영 민주당 의원 등 여야 간 증인 채택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사실상 오늘 2차 공청회가 마지막 일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정조사 보고서 내용과 채택 여부를 놓고 다시 한번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대표 취임 당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또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등에 대해서는 부당한 수사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 기자회견을 처절한 방탄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조사 이틀 만에 신년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말로만 협치를 내세우고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대표 취임 당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표는 지금이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선거구제 개편 등을 담은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말했습니다.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도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수사 기소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비전과 함께 경제위기 해법으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 등을 제안하고 경제 라인을 포함한 내각 쇄신도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기자회견에 국민의힘은 처절한 방탄쇼였다고 평가절하하고 오히려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은 거대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찾아볼 수 없는 일개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쇼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어서 이 대표에게는 먼저 자신을 둘러싼 범죄 의혹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명백한 진실을 밝히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재명 공조 방탄에 당 명운을 걸었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에 대해 여야가 다음 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한 건데요.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 조치와 발언 등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뜨거운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해 다음 주 현안 질의를 실시합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국회 본회의가 아닌 국방위와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군사기밀 유출 등의 우려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본회의 현안 질문은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상임위 차원의 현안 질의에 응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긴급 현안 질문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군사기밀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북무인기 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최 표결을 강하게 요청했던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김 의장의 단호한 입장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이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는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야 협의에 따라서 이 문제는 처리하고자 합니다. 계속된 공방 끝에 성사된 현안 질의지만 북무인기 사태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큰 만큼 사실상 안보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힘을 싣고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인기 맞대응 조치와 이딴 대북 강경 발언으로 국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이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 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국민들 사이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안 질의를 위한 구체적인 의사 일정은 여야가 협의 중입니다. 외통위는 오는 17일로 합의가 됐지만 국방위는 19일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그보다 빨리 하자는 민주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현안 질의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 정부 관계자를 어디까지 부를지 여부를 놓고도 여야 협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정부가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안을 놓고 마지막 의견 수렴 절차인 공개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가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일본의 호응을 이끄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피해자 측과 야당은 굴욕적인 해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정부 주도 공개 토론회. 피해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실상 마지막 절차로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배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구상은 일본 기업이 아닌 행안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피해 배상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은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해 한국 기업의 기부로 마련됩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했던 미쓰비시 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4년 이상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법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자는 취지였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더불어 기금 마련에 일본 기업도 참여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의견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한국이 먼저 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일부 피해자 단체들의 보이콧 속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발하면서 토론회는 당초 여야 의원들이 함께하는 국회 한일의원연맹이 주최하려던 계획과 달리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회장만 공동주최자로 참여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일 양국의 성의 있는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시국 선언에 나서며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 배상이 빠진 정부와는 굴욕적인 해법이라는 겁니다. 강도를 당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그럼 강도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왜 이웃 주민에게 돈을 내서 도와주라고 합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의 이 행태가 바로 이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일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국해 일본 기업 등의 사과 등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 모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강제징용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인데 정부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로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주택가격 대비 전세 보증금의 비중인 전세가율을 최대 7%로 제한하는 등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한 갭투기 근절법을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빌라왕들이 세입자 보증금으로 3천 채가 넘는 빌라를 샀다며 무자본 갭투기가 불가능해야 깡통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선순위 담보권과 세금 체납 여부, 보증보험 가입 관련 정보를 모두 포함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김 의장은 경제와 방산, 인적 교류 확대, 수도 이전 등 현안에 대한 호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 의장은 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 정상외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국제평화지원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총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땀 흘리는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파병부대가 현지에서 신이 내린 선물로 찬사를 받는다고 들었다며 대한민국 외교 사절단으로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런 입장을 이제 밝혔는데 오늘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입장을 되풀이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와 정적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고 그야말로 야당 말살 책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잘못한 일이 없어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요구는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며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정면 돌파를 이제 택한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논란은 전당대회 때부터 이게 쭉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는데요. 네. 그동안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 논란에 대해 최대한 자제해 왔는데 김용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체포되는 등 검찰의 최측근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압박해오자 이제는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간다면 지금 1월 국회 소집을 놓고도 여당에서 이재명 방탄국회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사안마다 여당에서 사법 리스크를 물고 늘어질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슬슬 내년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데 사법 리스크에 대해 오히려 떳떳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당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의도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때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총출동했고 현역 의원까지 50명가량이 함께했는데 야당 탄압을 고리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이 대표의 이제 검찰 기소 여부 또 이제 기소가 된다면 법원은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이제 궁금해지고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의 그 대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여론전에 먼저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조사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정치 검찰에 맞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고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과 조작 시도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여론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당 내부 대책인데요. 네, 그 내부 대책은 당원 80조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스스로 소환 조사는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고 이 답이 정해진 기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민주당 당원 80조를 보면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 대표가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해 8월 민주당이 당원 80조를 개정하면서 이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직무가 정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개정된 80조 3항을 보면 기소에도 불구하고 정치 탄압 등의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당초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바꾼 건데 윤리심판원의 경우 외부 인사가 원장인 독립기구지만 당무위원회는 대표가 의장을 맡기 때문에 사실상 셀프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실제 기소가 됐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80조 3항에 따라 당무위에서 구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다만 검찰이 지금 성남 FC 건으로 이 대표를 소환을 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여러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사태를 넘긴다 하더라도 추가 사법 리스크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또 이 대표가 그 영수회담을 다시 또 제안을 했고 거기에 이제 민생 경제 위기 해법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정치가 실종됐다며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또 민생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3대 해법도 제시했는데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과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3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정당국의 상황 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은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총리와 경제 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개헌을 꺼내 들었는데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을 통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이 사법 리스크를 모면하기 위한 잔꾀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요. 네. 양금희 수석 대변인은 정당한 수사 과정에 대해 야당 말살 책동이라는 변함없는 인식에 일방통행식 주장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민주투사 행세를 하고 정작 검찰 조사실에 들어가서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법꾸라지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꾸라지 한 마리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흐리고 있다며 성남FC 사건은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 대표의 민생위기 3대 해법 제안에 대해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막대한 재정의 필요성만 나열했고 개헌을 꺼낸 건 개헌 블랙홀로 전국 주도권을 쥐고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포석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1월 10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치톡은 엄마 카드로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뿐 아니라 최고위원직을 향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직 자리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건 윤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인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인데요. 장 이사장은 이른바 이준석 키즈들의 정치자금 출처가 궁금하다면서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유독 그 이준석 전 대표나 이준석 키즈들은 정치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1,000만 원입니다. 평범한 2030들 엄마 카드가 아니라 자기 돈 벌어서 정치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넘사벽으로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 엄마 카드로 정치하는 이준석 키즈들 참 신기하고 부러울 따름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청년 최고위원직을 한번 지냈던 만큼 일반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마 카드 정치라는 비판을 쏟아낸 장 이사장을 향해서 일반 최고위원직에서 겨뤄보자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장해찬 이사장 좀 무서워요. 요즘 당내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 한 목소리로 뭉치겠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전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청년 최고위원직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사람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장제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영호 변호사인데요. 출마 계기에 대해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오른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이 없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히면서 등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 출신인 지성호 의원도 청년 최고위원직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정치인 지성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합니다. 지성호의 청년 최고위원 당선은 핵무기만큼이나 강력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네, 지 의원은 출사표와 함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뛰겠다면서 선언했습니다. 이후에도 청년 당원들의 최고위원직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대표와는 별도로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만 45세 미만의 청년 몫으로 돌아갑니다. 그간 최고위원 선거는 2부 리그로 인식이 됐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른데요. 현재 지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최고위원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당대표에 이어서 최고위원 자리도 친윤 대 비윤 경쟁 구도로 번지면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후보들. 과연 청년 최고위원직 자리에 앉을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수박 소리는 말아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은 다음 날 자신의 지역구를 찾아서 지지자를 향해 호소했습니다. 임계점에 다다랐다면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비이재명계를 칭하는 수박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면서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으니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단결, 힘을 합쳐야 하는데 우리 안에 작은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것을 넘어서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수박들이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수박은 일명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혁의 딸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서 사용하는 은어로 표현됩니다. 겉은 푸르고 속은 빨간색으로 겉과 속의 색깔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배신자란 뜻으로 쓰이고 있죠. 이 수박 논쟁은 지난 대선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경선 상대였던 이 대표를 향해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비판하자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배신의 뜻을 담은 수박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난을 나선 건데요. 급기야 대선 이후에도 수박 설전이 계속되자 우상호 당시 비대위원장은 수박 용어 금지령까지 내렸었죠.
이 대표의 검찰 조사 이후 또다시 당 지지층의 분열을 우려한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비판 자제력을 촉구한 겁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정치는 본래 팬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무슨 수박이다 뭐다. 저한테도 잘 공격하더라고. 개딸들이 저 욕한다고 해서 뭐 비난한다고 해서 할 말은 못합니까? 해야죠. 바른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개딸 정당화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당 안에 정말 큰 일인데 이렇게 가면 당신과 민심이 괴리될 거고 당신과 민심이 괴리되면 저는 내년에 총선 승리는 더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강성 지지층의 과도한 인신공격과 문자폭탄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죠. 양날의 칼로 해석되고 있는 현재 민주당 팬덤 정치. 이 대표가 수박 단어 사용 자제를 촉구한 만큼 위기의 순간에서 지지층의 화합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그리고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한영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요즘 여야 각각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있죠. 일단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점 뜨거워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회담을 다시 한번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회담 제안을 했던 게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했는데요. 영수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그렇다면 이제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것인지 또 기소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제안을 한 것인지 먼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이른바 범죄 혐의 피의자로서의 지위가 있는가 하면 제1야당 대표로서의 지위도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자연인으로서는 공통되지만 사실은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범죄 피의자와의 회담은 피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윤 대통령의 생각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지금 발언을 유추해서 보자면 아마 범죄 피의자와는 회담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보여요. 근데 글쎄요 그 두 가지를 좀 분리할 수 없을까? 왜냐하면 동일 인물이긴 하지만 개념상으로 저는 충분히 분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그러면 제1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안 만날 것이냐 하는데 보면 답이 없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만나야 된다고 보고요. 만나서 제1야당 대표 이재명과 논의하는 모습을 저는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자꾸 그 윤 대통령의 생각을 뻔히 알 텐데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아마도 이제 만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본인은 지금 사법 리스크를 방어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서 좀 여론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피의자 신분이긴 하지만 제1야당 대표와는 만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지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냥 제1야당 대표를 만나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뭐 야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대화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당이론 차원에선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네. 글쎄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 구차해 보여요. 그래서 좀 없어 보인다고 할까요? 이제 좀 고만했으면 싶은데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틀림없이 거절당할 텐데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 제의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실익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제 그 평가 그런 거고요. 그럼에도 제안을 한 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명분쌓기죠. 뭐 내 야당 대표다 이제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중에 맞는 말이 있어요. 어떻게 8개월 동안 야당 대표하고 대화를 안 한 대통령이 이게 뭐 처음 보는 것 같다. 맞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히 좀 아픈 지점이죠.
연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얘기가 외신에 좀 난 게 있습니다. 조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2023년 첫 번째 일정을 켄터키 주를 방문했는데요. 여기가 미치 맥코널이라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지역구입니다. 근데 이분 덕분에 굉장히 중요한 법안, 중산층 재건을 위한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도움을 받았어요. 네. 새해 첫 행사를 일부러 내가 여기를 왔다 해서 상원 의원하고 같이 행사를 치렀고요. 상원 의원도 굉장히 감사의 뜻을 표하고 굉장히 좀 보기 좋더라고요. 이 국내 어느 신문이 굉장히 이면에다 굉장히 기사를 크게 썼는데 아마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보시라고 아마 일부러 크게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한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그러면서 검찰에 얘기하면 돼요. 내가 야당 대표로 만나는 거니까 이 범죄 수사하는 거하고는 별개다. 그러니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침을 주면 됩니다. 네네. 두 번째 방법은 정 만나기 싫으면 원내대표를 만나면 됩니다. 야당 원내대표 만날 수는 없죠. 여야 원내대표를 같이 만나면 돼요.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정책 국정상설협의체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굉장히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 대통령실에 불러서 이렇게 정책 얘기하고 그러면 그 자체가 야당과의 대화가 되는 거죠.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너무 좀 늦지 않게 이 잘못하면 8개월 동안 안 만난 기록이 10개월, 1년 이렇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좀 연초에 서둘러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취임이 이제 9개월 차로 이제 들어섰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10개월, 네. 좀 있으면 1년. 알겠습니다. 그럼 모양이 좀 이상이 네, 야당 지도부를 어떤 상황에서든 일단 지금 만나야 된다. 두 분의 생각이 이제 공통적인 입장이시네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자, 기소는 정해진 수순이고 관건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요. 검찰도 법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 이렇게 고려해서 고심 중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어떻게 될지 관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원 80조 논란이 또 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일단 앞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검찰이 설마 정치적인 고려를 할까요? 그냥 법적인 고려만 하겠죠. 네, 검찰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는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싶어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영장 심사를 위해서 체포동의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노웅래 의원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이 벌어지겠죠. 민주당의 이른바 비이재명 계 의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부결시킬 거라고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의원들도 지금 이 국면은 크게 보면 야당 탄압 국면이다.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범죄 혐의가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야당 탄압 국면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양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와도 본회의에서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 당원 중에 기소되면 당직 정지한다 이런 조항이 있긴 한데요. 이게 적용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대표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권 해석을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보다 대표가 높잖아요. 근데 대표가 기소됐다고 해서 당직을 정지하겠습니까? 당직 정지하면 대표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민주당 안에서 이런저런 논란은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정지한다든가 국회 체포동의안 때 찬성표를 던진다든가 이런 장면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고요. 구속영장 청구는 전 정해진 수순이라고 보고 왜냐하면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더 액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구속된 사례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는 될 것이고 또 법적인 측면만 고려하지 정치적 측면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죠. 이거 국회로 가서 체포동의안 이 국회로 보내지면 국회에서 부결될까 가결될까 이런 정도는 고려를 하겠죠. 그러나 아마 그건 노웅래 의원 사례처럼 부결될 걸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절차는 밟아야 되겠다. 아마 검찰은 그렇게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당원 80조 얘기는 물론 주체가 사무총장이기도 하지만 그 규정을 잘 보면요.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한다가 아닙니다. 정지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재량이 사무총장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해야 한다로 해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이거는 아마 사무총장이 그 당직 정지를 고려조차 안 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점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또 이제 뭐 80조 그 사망은 또 정치 탄압 같은 이제 부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작년 8월에 아니 그거는 이제 만약에 윤리심판원에서 해서 당직을 정지하더라도 사망에 따르면 알겠습니다. 그걸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예 윤리심판원에 올리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3월 국회의원 전대 출마 여부가 최근 정치권의 또 뜨거운 핫 이슈인데요. 그 저출산 고령사회부 위원장직에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지만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나 전 의원이 그 전대 출마를 이미 마음을 굳혔다면 왜 아직까지 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것인지, 왜 그 설 전까지 그 시기를 자꾸 저울질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리하지 않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는 그 자리에 계속 일을 열심히 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는 것이고 네.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기서 정면으로 치받고 만약에 뭔가 출마를 강행한다든가 뭐 아니면 사의를 접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윤심하고 반대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는 방식이 당심 100%입니다. 네. 윤심을 거스르고서 과연 당심 100%로 뽑는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데에 대한 확신이 아직 안 선 것 아닌가. 제가 지난주에 아마 불출마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아직도 불출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윤심하고 지금 어긋난다는 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 드러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출마를 해보니 크게 본인한테 소득이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당선을 확신할 수도 없고 아마 그래서 여전히 저는 불출마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네. 나경원 전 의원 요즘 혹시 표정 보셨습니까? 굉장히 밝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어쩌면 지금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정치인은 이 카메라 조명바를 받으면 막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치 뉴스 뭐 이렇게 틀기만 하면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뉴스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 굉장히 개인적으로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고요. 대통령과 갈등 상황에서도 어쨌든 별의 순간이라고 그거하고 보시는 관계없이 지금 현재가 이제 별의 순간인 거죠. 알겠습니다. 출마 여부보다 아마 더 중요할 겁니다. 그 문제가. 어쨌든 본인은 출마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른바 윤핵관들하고 정면으로 한판 승부를 할 수 있을 각오를 해야 돼요. 나경원 전 의원이 그런 강단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저출산 고령 사회위원회인가요? 그 부위원장. 네. 이게 사의 표명을 했지만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후대사는 사의 표명도 아직 안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퇴로를 뭐 내가 출마 안 할 수는 있는데 좀 퇴로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역지사지해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나와라, 나오지 말라, 뭐 안 나오면 내가 다른 뭐 장관을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무리한 이 퇴로를 열어달라는 것 자체가 약간 무리한 메시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 좀 오래된 당원들이 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알아서 좀 물러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압력들을 좀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며칠이나 더 지금처럼 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지는 알 수 없는데 저도 우리 최 의원 예상하신 것처럼 출마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두 분은 이렇게 전망을 하셨지만 저희가 가정에서 상황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다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인 상황인데요. 김기현, 안철수 의원 중에
결선엔 티켓을 누가 쥘지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지지층이 좀 어디로 쏠릴지도 함께 예측을 해볼까요? 좀 무리하게 예측을 그럴까요? 한번 해볼게요. 네, 다음에 네. 틀려도 저 비난하지 않으시기로 하고 네. 저는 김기현 의원이 대표가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래도 지금 임기 초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을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인지도가 떨어져서 네. 여론조사를 하면 숫자는 지금 낮게 나오는데 이상하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역전에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요. 또 이 국민의힘의 과거의 유전자에 보면 옛날에 이제 뭐 군사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았던 뭐 박정희 또 전두환 이런 분들의 뭐 공화당, 민정당 이쪽에서 온 유전자도 있지만 또 민주당 구파, 김영삼 전 대통령이 민주당 구파 쪽 출신인데요. 그쪽은 정치 문화 자체가 이 의리를 굉장히 중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썩 그렇게 뭐 마땅치는 않지만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임기 초고 또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했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점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김기현 의원한테 좀 유리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국민의힘 내부자의 시선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은 민심 1등하는 유승민 주저앉히고 물론 이제 경선 규칙을 바꿨으니까 출마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경선 규칙을 그렇게 바꾼 거는 이제 유승민 전 의원 때문에 바꾼 거죠. 또 지금 당심 1등하는 나경원 의원, 대통령실이나 윤핵관들이 막 뭐라고 얘기해서 못 나오게 만들고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대표를 지정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식으로 밖에서 또 비판적으로 보는 여론이 있어요. 이런 부분, 이런 여론 시선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 또 윤석열 대통령 이 좀 약간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결론은 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김기현 의원이요? 결국은 김기현 의원으로 갈 것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 김기현 의원의 인지도나 아니면 정치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찍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그게 여론조사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야 뭐 그 사선 의원 출신에다가 수도권에다가 뭐 이런저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지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 저렇게 우위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차이가 많지만 점점 더 좁혀지고 만약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마 이 둘이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럴 경우라도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차피 내년 총선이 제일 중요하니까 내년 총선은 뭐 김기현 대표 브랜드로 치를 건 아니지 않느냐. 국민의힘 대표 브랜드로 치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브랜드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힘을 몰아줘야 된다. 그러려면 윤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뭐 지목을 한 김기현 의원을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네, 두 분 의견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2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수본이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 그 윗선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조사 한 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법적 책임은 없다 이렇게 종결이 되는 걸까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건 그야말로 법률적 책임을 따지는 거잖아요. 법률적 책임을 따지면 본인한테 보고를 했는데 보고를 가지고 뭐 묵살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예 보고 자체를 늦게 받았어요. 늦게 받아서 그때 조치를 뭐 취한다고 했어도 어차피 상황이 크게 변화될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은 처음부터 없었던 거고 저는 이제 개인적 판단입니다만 다만 법률적 책임 이제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한테 물을 수 있는 거는 정치적 책임이죠. 그 정치적 책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건 조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윤 대통령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과거에 그 대형 참사가 났을 때 이제 대통령이 좀 화를 많이 내고 뭐 경노하고 뭐 이렇게 길길이 뛴다 그랬을 때
검찰이 약간 무리하게 기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의 예외 없이 조금 높은 관리 직군에 있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이 법률적으로는 아무리 따져봐도 처벌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찰 특수본에서 이렇게 유죄 취지로 의견을 낼 수는 없었고요. 앞으로 뭐 검찰에서 혹시 좀 보완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특검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수사를 해도 이 사람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높은 사람들은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이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꼭 법률적으로 뭐 따져 보니까 뭐 책임을 딱딱 져야 된다. 이건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뭔가 이제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뭔가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이 불거져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즉각 바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좀 지지율이 반등세에 있긴 하지만 선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참사의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도 그렇고요. 일반 국민들 보기에도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 기자님. 예,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한 줄 논평 아주 쉽게 낼게요.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바꿔라. 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이제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 10월에 그 나경원 전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에 의촉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3월 8일 전당대회가 결정되기 전입니다. 전당대회가 뭐 12월 예산국회 끝나면 곧바로 있을 것이다, 아니면 올해 초에 있을 것이다, 이런 게 논의될 때거든요. 그러면 불과 2달 전 정도입니다. 그 정도면 그때 만약에 전대 출마 생각이 있었으면 그걸 받지 말았어야 된다. 또 그 후에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다 기회를 잃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줄 논평은 나경원의 실기, 기회를 잃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관련 이야기를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과 외출 시엔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